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네. 저 몰랐거든요. 근데 네. 이걸 또 잘못하면은 최악의 상황에 네. 진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이거 네. 사실인가요? 네, 이 내용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있어 하시는 내용입니다. 뭐 사실 가족 간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다 하고 해당이, 있잖아요.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이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 것이 현금 거래와 계좌이체입니다. 이 현금 거래와 계좌이체는 엄밀히 다르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제 현금이라는 그 현금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종이 현금을 이제 드리는 거죠. 이 현금 거래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탈세라든지 이 불법 자금으로 활용이 될 가능이 많다 보니까 이 흔히들 말하는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게 되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가 돼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부분이 좀 많죠. 물론 이제 뭐 딱 한 번, 예를 들어 뭐 딱 한 번 현금을 한 1,500만 원 입금하거나 출금했다. 뭐 그거 가지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다.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현금을 입출금한 내역이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쌓이게 되면, 이 사람 최근 한 달간 뭐 총 뭐 1억, 2억 이렇게 현금 입금한 게 있다. 이 아무래도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은 이 자료를 이제 국세청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최근에 네. 2,000만 원을 현금 출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네네. 근데 경찰이 오더라고요. 상담을 하고 왜 이거를 이렇게 네네. 출금을 하는지 네네네. 그 얘기를 하니까 전화까지 다 확인을 하고 네. 지금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고, 네,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은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반면에 이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뭐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든지 뭐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예, 그래서 단순히 계좌이체를 한 사실만 가지고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아요. 그럼 왜 이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들이 많냐?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 때문입니다. 이 상속세는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도 포함이 돼요. 그렇게 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알아야 정확한 그쵸. 상속세를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10년 내 증여한 재산, 즉 이제 부모 자식 간에 10년 내 계좌이체 받은 내역이 없는지 그 내역을 조사를 한다는 거죠. 10년 거를요? 네, 정말 이렇게 하냐 진짜?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상속세 세무조사가 전부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의 재산이 10억 이상이라면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집값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10억 넘는 집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집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때 네네. 당연히 10억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그땐 당연히 이렇게 또 10년 내 거래까지 다 한다는 거죠. 보겠다는 네.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이 그 계좌이체 내역 중에서는 뭐 물론 뭐 증여를 받은 내용도 있을 테지만 뭐 무조건 부모님한테 이체 받았다고 다 증여인 것은 아니거든요. 아닐 수도 있죠. 예, 가령 뭐 연말정산 그 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이제 부모님 생활비를 내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대신 이제 그 카드 결제 비용을 부모님이 나에게 계좌 이체 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럼 이것은 당연히 증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그 사실이 있고 나서 한 몇 년, 뭐 한 8, 9년 뒤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때 돼서 이제 국세청이, 이 8, 9년 전에 이거 이체한 내역이 뭐냐? 고 물었을 때 이 납세자가 이 내용을 이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억울하게 이제 증여세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 간 이체 내역은 이제 일단 이제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억울하게 또 증여세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 가지 이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이체 이제 그 하실 때 메모에 내용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그쵸. 뭐 이렇게 그렇게 맞아요. 이제 대신 뭐 가전제품 구매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비 정산
이렇게 이제 이체 표기를 남기시는 거죠. 이렇게 이체 표기를 남기시면은 나중에 뭐 8, 9년이 지나도 이 이체 내용을 통해서 왜 부모님이 나한테 이체를 해줬는지 그 내역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이체 내역만 가지고는 이제 소명이 되진 않아요. 가령 실제로 징여를 받았는데 징여세 안 내려고 그럴 수 있잖아. 증서 이렇게 이체를 남기실 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체 내역에 따른 뭐 신용카드 이제 결제 뭐 영수증이라든지 다 이렇게 그렇죠. 크로스 체크를 하는구나. 크로스 체크를 해서 그런 증빙 자료까지 좀 확인이 돼야 징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간에는 거래 이체 내역은 상관없나요? 부부간에는? 예, 이 부부간의 계좌 이체는 그 예외적으로 국세청에서 징여로 추정할 수 없어요. 사실 이 부부간에는 이 징여 이외에도 뭐 생활비 뭐 이체라든지 그치. 아니면 뭐 배우자의 그 자금을 위탁 관리를 해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사실 뭐 징여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계좌 이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좌 이체를 했다고 이걸 전부 다 징여로 추정해서 이 징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하나씩 다 대라 이렇게 하기에는 부부간에는 계좌 이체할 사유가 워낙 많으니까요. 많죠. 국세청에서 네네. 그 징여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징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간에는 내가 소명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네. 부부간에는 국세청이 소명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배우자가 어떤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나 그런 자산을 취득을 할 때가 아니면은 좀 비교적 자유롭게 걱정 없이 이렇게 배우자 간에는 계좌 이체를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오히려 자녀가 부모님한테 이제 용돈이나 생활비를 이제 매달 계좌 이체를 해주는 거 네. 이런 거는 상관없나요? 이제 그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되는 거는 자녀로서 이제 효를 다하는 의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효를 다했다고 징여세를 내라고 하면 이거는 좀 너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드리는 생활비는 그것은 징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같이 좀 집값이 좀 빠르게 빠지고 있는 이런 네. 지금의 상황이 네. 증여 적기라고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좀 더 싸게 네.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증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이제 그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관건은 이 시가를 최대한 낮춰서 증여를 하는 거예요. 예, 시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예, 가령 한 아파트 매매 사례가액이 네. 10억이라면은 실제로 이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은 한 9억 5천 정도로 5천만 원 낮게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이 왜 그러냐면 이 감정평가는 이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 이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시가 대비해서 그 5% 내외로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을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12월에 좀 징여를 이제 많이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분들에게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이왕 감정평가를 받는다면은 12월이 아니라 3월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3월. 네. 왜요? 그 부동산이 이제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가정하에서는 평가 금액이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다만 너무 늦게 감정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이 징여일로부터 3개월 내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내로만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되니 딱 이 징여일에 감정평가 받기보다는 지금 같은 하락기에서는 아무래도 3월 달에 좀 더 시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3월 달에 감정평가 받는 것이 조금 더 징여세를 절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엔 3월 정도에 내가 이제 징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지금 바로 감정평가 받지 말고 네. 내년 3월에. 왜냐면 이제 지금 흐름이 이렇게 좀 안 좋게 좀 이렇게 더 떨어지는 분위기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그걸 반영을 해서 내년 3월에 오히려 받는 게 더 좋다. 네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12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뭐 올해 4억에 이렇게 막 직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가족 간의 뭐 특수거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세 대비 이렇게 가격이 월등하게 싸게 거래가 돼도
괜찮은가요? 법적으로 뭐 네. 상관없나요? 네, 일단 이제 최근 또 증여보다 오히려 이 가족 간 이제 부동산 매매에 또 관심을 맞아요. 또 많이 또 가져주시더라고요. 이 왜 그러냐면은 이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이 시가 대비 30%를 좀 저가로 자녀에게 팔아도 이 증여세가 나오지 않거든요. 아, 30%까지? 네, 가령 이제 그 10억의 그 주택을 그 자녀에게 7억에 이제 저가로 매매를 했다. 그럼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3억을 증여받는 셈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거래로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증여세 절세 효과 때문에 좀 저가 매매를 좀 많이 좀 염두에 두고 계시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래가의 30%까지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50%, 60%까지 낮게 주는 거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다만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증여세가 나오겠죠. 증여세나 뭐 이런 세금만 잘 납부를 하신다면 사실 그 가족 간 매매 자체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세청에서도 다른 양도건보다 이 가족 간 매매는 아무래도 증여로 추정을 하다 보니 좀 더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매매 시 좀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 네. 매매 계약서에 따라서 실제 매매 대금을 정확하게 이체해야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가족 간 매매다 보니 이 실제 매매 계약서보다 뭐 매매 대금 이체를 적게 하거나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타인과의 거래에서는 이런 매매 대금 이체를 확인 안 하죠. 그치.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이게 가족 간이다 보니 그 실제 매매 대금 이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이체한 이 내역을 이 등기 시에 또 이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 자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 계약서에 따라 매매 대금을 이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매매 대금 출처가 좀 명확해야 합니다. 그 가령 뭐 이제 미성년자 자녀에게 이제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다. 그럼 이 미성년자 자녀가 무슨 돈으로 이 부동산을 매매를 했겠어요. 뻔하지. 이제 부모님한테 나온 돈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증여세나 이런 그 세금을 좀 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세금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대금 출처가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어떤 이 현금을 증여받고 이제 현금 증여 신고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소득 증명원까지 이 구청에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 시가를 좀 확정을 하셔야 돼요. 이 가족 간 이제 매매 시에는 이 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당연히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좀 싸게 팔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럼 이 시가가 뭐냐? 예, 보통 이제 뭐 매매 사례가가 시가가 되겠지만은 또 요즘 같이 좀 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좀 국세청에서 본인들이 좀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좀 유리한 측면으로 시가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가령 6개월이 아니고 2년 전 매매 사례가액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뭐 시가가 이미 낮아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1년 6개월 전에 한창 부동산 가격이 높을 때 그때 시가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가를 확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은 시가를 낮추게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졸세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가족 간에 부동산 매매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네. 살아계실 때는 이제 증여를 받지만 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제 상속으로 이게 또 이제 바뀌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상속 받을 때나 아니면 상속할 때 이런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모든 세금은 미리 대비를 해야 절세를 최대한 할 수 있어요. 이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부모님이 주택만 있으시고 뭐 다른 뭐 이제 뭐 그 재산은 없으세요. 현금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 생활비를 이렇게 많이 드렸다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 상속세를 할 때 뭔가 차감을 해주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주택연금을 받으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이 주택연금 받은 부분은 부채로서의 공제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큰 돈을 드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오.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되셨는데 이 부모님은 이제 아무 소득이 그렇죠. 없으세요. 그러면 그 자금이 없으실 수 예, 있죠. 그래서 그 자금을 분양 대금을 이제 자녀가 대신 전부 다 납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파트 시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분양금을 이제 대신 납부한 그 금액만큼은 좀 상속세에서 제외가 돼야지 맞지 않나. 그렇죠. 좀 감면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고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을 하셔야 나중에 그 부모님에게 내가 이제 빌려드린 돈이라고 해서 부채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차용증에 따른 뭐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이제 납부를 하는 어떤 그런 내역도 좀 필요합니다. 남한테 빌려줬던 거랑 똑같이 차용증을 쓰고 네. 그와 관련된 뭐 이자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체 내역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만약에 부모님이 뭐 그런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실 그런 소득도 없으시다. 그럼 일단 부모님한테 일단은 이제 그 돈을 증여를 한 다음에 다시 부모님이 이제 그 돈으로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사실 이 상속세는 그 상속세 자체를 절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속세를 무슨 돈으로 납부를 하냐.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령 이제 부모님이 금융재산 없이 오로지 부동산 한 채만 상속을 이제 받게 됐어요. 부모님의 주택을. 그렇게 되면 당장에 상속세 몇 억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그렇죠. 그 집이 뭐 팔리거나 이러기가 또 쉽지 그렇죠.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피치 못하게 뭐 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그 금매로 좀 싸게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세청에 물납으로 좀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그 상속받는 아파트 시가보다 좀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자녀가 종신보험을 계약을 하고 이 보험료도 자녀가 직접 납부를 한다면은 이때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 자체를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계약하고 또 그 그렇죠. 보험료를 내가 계속해서 납부를 했으니까. 그렇죠. 피보험자만 부모님일 뿐이니까 이때는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전에 증여를 미리 하는 방법인데요. 그 부모님이 16억 주택 한 채와 5억 주택 한 채, 이렇게 총 두 채의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총 재산이 21억이 될 텐데, 이 21억에 대해서 뭐 상속을 받게 된다면, 뭐 그 상속공제 10억이라 가정하에 상속세가 2억 8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16억과 5억 주택 중에 10년 전에 5억 주택을 만약에 이제 사전에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았다. 그렇게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제 5억을 증여를 받을 때 당연히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증여세가 8천만 원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상속 재산에서 그 5억이 또 빠지니까 이미 증여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속세가 1억 2천만 원. 그래서 증여세까지 포함을 해도 2억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전 증여 안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자면 8천만 원이나 절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미리 사전 증여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10년 내에 또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상속 재산이 포함이 되다 보니 절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좀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이렇게 좀 사전 증여를 받으신다면은 절세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세금 공부 정말 좀 어렵잖아요. 이거 네네. 좀 그래도 세금 공부 좀 쉽게 하는 방법 있나요? 네, 일단은 그 세금이라는 그 성격상 아무래도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저도 최대한 뭐 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제 이제 책 그 부동산 절세 성공 법칙에서도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책이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 상황에 이제 내 상황이 딱 정확하게 또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워낙 이게 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이 상황에 이 법에 이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또 혼자 판단하기는 좀 이제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상황일 경우에는 혼자 좀 고민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이것저것 되게 서류 챙기느라고 네네네. 되게 이제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요즘에는 거의 뭐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원래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다운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했어야 했는데요. 이 작년부터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은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로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근로자분들이 뭐 따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지 않고도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부금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기부금 영수증이나 월세를 납입한 이 계좌이체 내역을 따로 제출하셔야 돼요. 이 자료들은 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추가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 워낙 이제 홈택스가 잘 돼 있어서 그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이 간혹 또 이 간소화 자료에 이 내가 그 연말 그 정산 그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번쯤은 홈택스에서 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홈택스에서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연말정산 시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까지도 할 수 있으니 홈택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또 이제 가뜩이나 요즘 이제 월급도 적은데 또 세금을 또 왜 이렇게 많이 떼는지 또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이 연말정산을 좀 최대한 많이 돌려받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 연말정산 꿀팁을 알기 전에 이 연말정산을 왜 하는 건지 일단 그거부터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개념을 잡고 가야 이 꿀팁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말정산을 왜 하는 것인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쉽게 말해서 이 연말정산이라는 의미는 그 우리가 매월 이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세금을 떼고 받는데 그 연초에 왜 또 세금을 또 정산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총 급여를 이제 받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인적 공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신용카드 공제, 여러 가지 이제 소득 공제와 또 이제 이런 세액 공제들을 다 이제 제하고 나서 이렇게 총 세금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우리가 신용카드를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지, 또 뭐 교육비나 의료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매월 그 월급에서 이렇게 세금을 제할 때 이러한 그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세액공제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근로자의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받아야 최종적인 이 세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월 납부를 하게 되는 이 기납부 세액과 실제로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적인 세금액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그 내가 낸 세금보다 최종적인 세금이 더 적다면은 이렇게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월급쟁이들이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불만이 뭐였냐면 이것도 내가 더 많이 챙길수록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왜 아예 처음부터 떼갈 때 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떼가지. 왜 이거 몽땅 떼갔다가 나중에 돌려받기 왜 더 힘들게 할까. 직장인들 이런 그런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이제 알겠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연말정산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알려주십시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내용일 텐데요. 사실 그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환급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이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더 이 세금 혜택이 더 이제 추가가 됩니다. 최대 그 납입 한도를 9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무려 15%나 해줘요. 그래서 그 900만 원에 15%를 곱하면 무려 135만 원의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니까 세금에서 빠지겠네요. 네,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 연말정산 때 이제 환급을 받으려고 이렇게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물론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 보시다시피 이 상품은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간혹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이제 갑자기 돈이 좀 해진 상황이라면은 이 연금을 해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연금을 해지를 하면은 내가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혜택 이상으로 세금을 더 납부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예, 본인의 소득 대비 좀 적절한 그 금액으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뭐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금액을 좀 더 늘려서 최대한 한도 내로 네네. 납입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그분들이야 이제 뭐 연금 받을 이제 그 시기가 그렇게 가까워지니까. 다가오니까 예,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적 공제를 또 이제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 인적 공제는 소득 공제예요. 아까 우리가 소득 공제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그 네네. 세율이 달라진다. 그렇죠. 소득이 많을수록 그렇죠. 혜택이 크다. 그렇죠. 물론 이제 외벌이이신 분들은 뭐 그런 선택 사항이 없겠지만은 맞벌이이신 분들은 이 자녀가 있으면은 누가 이 인적 공제를 받냐에 따라서 또 절세되는 효과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가령 이제 한 분은 이제 연봉이 4천만 원, 한 분은 4억이라면은 당연히 연봉이 4억이신 분이 이 자녀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세금이 많이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시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 신용카드나 이제 현금 영수증, 뭐 체크카드 이 모든 사용 금액을 다 이제 합산을 해서 이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내가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게요. 이 연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이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는 그 소비를 많이 해야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만약에 이 맞벌이 부부가 각각 이제 연급여가 4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부가 이제 각각 본인 명의의 카드를 쓴다. 그래서 이제 그 총 생활비를 각각 900만 원이라고 하자면은 그러면 이 부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급여 25%,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을 사용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각각 이제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두 분 다 이 1,000만 원 사용이 이제 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부부 둘 중 또 한쪽으로 이 신용카드를 몰아서 그 한 분의 명의로만 이 사용을 만약에 했다면은 1,800만 원을 이제 한 분의 명의 카드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소득액의 25%를 초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00만 원 한도만큼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느껴지는 게, 네. 그래서 부부는 네네. 서로 이런 또 계좌나 이런 거를 네네. 공유해야 되는구나. 이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따로따로 하다가는 네, 오히려 놓칠 수 있다. 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유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이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이 연급여 25%를 사용하기가 또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드 사용액을 높이기 위해 이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본인 카드로 사용을 하고 대신 이제 카드 결제비는 부모님한테 계좌이체를 받는 거죠. 뭐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말정산할 때 이제 환급에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자칫하면 나중에 더 큰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이 이체 내역 때문에
이 억울하게 징여받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진짜 나는 지금 절세하고 있어 하고 나는 현명하게 하고 있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그건 모르고 있죠. 솔직히 몰랐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신용카드 공제 받으려고 부모님 생활비까지 본인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이건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진짜 일반 네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네. 왜냐면 일단 지금 현재 연말정산 많이 받아야 되고 네네네. 부모님 의료비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카드 내역도 네. 그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네네네. 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딱 한번 짚어주시니까 네네네. 특히나 뭐 나중에 상속받을 게 없다면 뭐 상관없다지만 네네. 혹시라도 막 나중에 상속받을 게 좀 있다면 네네네. 이런 부분도 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또 그 주택 청약과 관련된 또 소득공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 청약은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예, 주택청약은 소득공제입니다. 아, 이 주택청약 공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주택청약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저는 많아요. 몰랐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이거를 전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주택청약 소득공제 이 뭐 요건과 뭐 그런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이 납입액의 40% 공제. 그러니까 이제 최대 한도가 이제 내가 납입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 소득공제되는 건 아니고 300만 원 한도로 거기에서 또 40%를 공제를 또 해야 되다 보니 12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이제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그 주택저축 소득공제가 되는지를 만약에 몰랐다. 그래서 내가 나 한 2018년 이때 나 이거 소득공제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확인을 하셨을 때 만약 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과거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최대 과거 이 5년치까지 우리가 이제 잘못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놓치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번 네네. 확인하셔가지고 네네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네네. 부분이 또 올해 2023년 좀 달라진 연말정산에 있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어떤 네네네. 게 또 있나요? 근데 사실 그 작년 대비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내용은 월세 세액 공제. 맞아요. 요즘에는 또 이 전세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월세로 갈아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일단 이 월세 세액 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만 해당이 돼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진 않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무주택 이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래는 이제 월세액이 10%, 12%까지 이제 해주던 게 이렇게 12%, 15%까지 이제 공제 한도 75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이제 최대 15%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최대 한 112만 원까지 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인데요. 2020년 하반기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대중교통 사용분을 40%에서 공제율을 80%까지 인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여기 좀 많이 혜택을 받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주택임차 차입금, 일명 이제 전세 소득공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세 그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 대상이 이제 물론 이제 무주택 근로자만 가능한 거고, 이 공제 한도가 이 300만 원 한도로 이 40%, 그러니까 원래 이제 120만 원 소득 공제가 되는 것이 이 올해부터는 이 4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최대 16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놓치지 말고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주택이 있으셨던 분들이 네네. 이제 집을 팔고 나서 이제 무주택자가 됐을 때 네네.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되는 경우 네네네. 그때 이런 거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존에는 1주택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도 관심도 안 가졌다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무주택인 경우에는 이런 월세 전세 대출에 대한 그런 네네.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분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이렇게 좀 잘 유심히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 월세 임대차 계약서도 내야 되고 내가 월세를 지출한 이 이체 내역까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내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인 줄 모른다면은 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제 월세를 부모님이 내주는 거야. 그것은 안 됩니다. 이 세액공제를 받는 본인의 통장에서 이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월세 세액공제 이체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직장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리고 또 아니면 또 이제 친구들을 비교했을 때, 네. 월급은 되게 비슷하게 받는 것 같은데 연봉은 네네. 비슷해요. 근데 네네. 실질적으로 뭐 세금 떼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네네. 금액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당연히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겠죠. 만약에 소득이 똑같더라도 친구는 자녀가 있고 나는 자녀가 없다면 당연히 친구가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친구가 세금을 더 많이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친구도 자녀가 없고 나도 자녀가 없어요. 그치. 네. 그런데 친구는 100만 원 환급받고 나는 100만 원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뭔가 내 거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런 들어요.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배가 아프실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여기에는 한 가지 이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똑같은 소득이라도 이 원청 징수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연봉이 6천만 원인데 1년간 실수령액이 뭐 4,5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8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4천만 원일 수도 있고 총 급여가 똑같다고 해도 실수령액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근로자가 이 원청징수 세액을 조절을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 100%가 이제 기본이라고 하면은 100%에서 80%, 120%. 그러니까 이제 남보다 나는 세금을 좀 적게 떼고 월급을 더 많이 받겠다. 아니면 나는 세금을 미리 많이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받겠다.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일부러 저는 원청징수를 좀 많이 떼서 월급에서 세금을 좀 많이 떼서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저는 그래도 매월 이렇게 좀 세금을 좀 적게 내고 받고 싶다. 대신 저는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내겠다. 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랑 완전히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1년간 원청징수된 세액이 달라져서 연말정산 때 우리 환급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친구가 나보다 환급을 더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막 배합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 친구는 오히려 나중에 뭐 이렇게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친구는 나보다 더 많이 미리 세금을 냈던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실제적으로 제가 세금을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남편한테 다 몰아줬더니 실제로 세금을 평소에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환급 받을 때는 그만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일단 기분은 좋긴 했어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까지 더 알려주셨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걸 그대로 어느 정도 따라해 보면은 정말 한 100만 원 이상 아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소득공제 얘기했고, 세액공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게 뭐 차이가 어떤 차이인 거죠? 아마 뭐 연말정산을 이제 오래 하셨던 분이라면 다 아실 텐데, 이제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에 세액공제를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만 원을 제외해 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낼 세금을 제외를 해주는 것이 이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어려운 부분은 소득공제인데요. 가령 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낼 세금이 300만 원이 절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소득공제를 300만 원 받는데 그럼 과연 내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예, 제가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면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서 이 소득공제의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소득세는 아시다시피 이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세율이 올라가게 되죠. 가령 내가 이제 내 그 급여가 총 급여가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적용받는 세율은 이 15%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300만 원에 15%. 그래서 45만 원 세금이 절세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득공제에 그 근로소득이 속하는 이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실제로 줄어들게 되는 세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령 이제 반대로 내 연봉이 4억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적용되는 세율이 40%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카드 소득공제를 300만 원을 받게 되면은 300만 원에 40%. 12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카드 소득공제를 300만 원 받더라도 이 소득이 훨씬 높으신 분들이 이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또 세금을 많이 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네. 그럼 연말정산을 하면서 좀 네네. 직장인들이 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나 아니면 좀 네네.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직장인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인적공제입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이 인적공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 요건 말고 이 소득 요건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내가 나이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뭐 물론 이제 그 부모님이 뭐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간혹 이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 소득 요건에는 이 연금 소득이라든지 심지어 양도 소득까지 포함이 돼요. 네, 이 양도 소득이 포함이 된다는 건 또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소득 활동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 예를 들어 이제 뭐 부동산을 한 채 처분하셨어요, 올해. 그럼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모님은 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왜냐면 일반적으로 작년에도 인적공제로 이제 네네. 받았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큰 네네. 차이가 없으니까 네네. 당연히 인적공제를 넣어버리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렇게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인적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양도소득이나 뭐 연금소득이 없는지까지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인적공제를 적용을 하셔야 되겠고, 다만 이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라든지 또 뭐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분리과세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또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이자 배당 소득을 받고 계시다. 그러면은 뭐 인적공제 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월세를 받고 계신다. 네, 이 월세 같은 경우도 주택 월세다. 그래서 이 주택 월세가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은 이때는 또 이 소득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소득이 이제 소득에 잡히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또 추가적으로 주의를 해야 한다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간혹 내가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 받은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거 소득공제 이런 부분을 연말정산 할 때 네. 내가 잘못 뭔가를 오해해서 잘못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락을 했다면은 그럼 뭐 그 뒤에 이제 다시 내가 경영 청구를 해서 세금을 돌려받으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원래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뭐 이런 인적공제를 잘못해서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런 경우. 그럼 이 100만 원은 당연히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신고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괘씸죄까지 추가되는 거. 그렇습니다. 가산세까지 또 이제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새롭게 바뀌는 네네네. 그런 세금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부동산 세금 중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종부세입니다.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만 살펴보면은 1주택자가 이제 기본공제가 11억에서 12억으로 1억이 상향되고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6억에서 9억으로 무려 3억이 상향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엄청 많이 이 종부세가 완화가 되게 된 거죠. 예, 심지어 이 기본공제 말고도 세율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3주택 이상이나 아니면은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종부세율이 이렇게 중과가 되게 네, 되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세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이제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세율 자체도 좀 인하가 되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 뭐 20억 가량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채만 갖고 있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어떤 사람은 뭐 두세 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럼 뭐 이거 좀 약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 주택의 공시가로만 예, 종부세를 과세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23년에 종부세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그 공시가격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400만 원 정도 종부세가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3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말고도 이 양도세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 종합소득세율하고 똑같은데요. 이 사실 세율이 바뀐 건 아닌데 이 세 구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쉽게 말씀드리자면 작년보다 한 50만 원 정도 세금이 적게 나온다. 예, 이 부분은 또 이제 그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분들에게도 또 적용이 되거든요. 아, 이게 예. 같은 소득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같이 동일하게 이 네, 과세 표준을 적용을 받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모든 분들이 한 50만 원 정도 예, 세금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증여에 대한 세금이에요. 예, 아마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증여를 할 거면은 2022년 안에 해라. 네, 저 그런 썸네일 많이 봤습니다. 네. 예,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1억에, 그 부모님이 1억에 취득하신 주택의 이제 시가가 지금 6억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이 주택을 6억에 증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주택을 양도를 하면, 네. 6억에 양도를 했다면, 그럼 나는 양도세가 없겠죠. 왜냐면은 나는 6억의 증여를 받아서 6억에 팔았으니. 그리고 6억에 대한 취득세를 냈겠죠. 증여 취득세를. 네. 오. 그래서 뭐 양도 차익이 없으니 뭐 당연히 양도세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이제 양도세를 회피를 하게 되는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예, 세법에서는 이제 그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를 받고 예, 5년 이내에 이 양도를 하게 되면 내가 증여받은 6억이 아니라 부모님이 최초에 취득한 1억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나는 6억의 증여를 받았어도 이 6억의 양도를 했을 때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원래는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배로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를 받고 10년을 기다렸다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물론 그 전에 처분을 뭐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근데 생활이 너무 많이 되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양도가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증여 취득세가 또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 취득세가 이 올해까지는 무조건 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공시가가 아니라 실제 시가, 그러니까 매매 사례가, 예. 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공시가보다 매매 사례가가 더 높으니까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공시가가 5억인데 사실 뭐 매매가가 7억이다. 그럼 내가 올해 증여했을 때는 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면 되는데 내년에 증여를 하게 되면 7억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 부담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올해 안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증여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를 시키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 2023년 5월 9일까지 이제 그 다주택자가 이제 조정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뭐 물론 이제 예전에는 중과가 됐던 것을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유예를 시켜줬죠. 그럼 이제 2023년 5월 10일부터
이 다주택자가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양도세 뭐 20% 30% 이제 추가적으로 중과가 되게 됩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한 번 유예가 됐던 거라서 이걸 또 한 번 더 뭐 1년 더 유예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봤을 맞아요. 때는 지금 안 그래도 뭐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 또 이제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한다고 하면 더 거래가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또 더 매물이 또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이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유예가 아니라 아예 세법 개정을 통해서 뭐 24년에 그 중과 세율 자체가 좀 폐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또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 부분에서도 네네. 또 많은 분들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도 혹시 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네네네. 네. 네, 사실 증여세라는 것이 이 부모님이 이미 뭐 소득세나 어떤 그런 세금을 다 과세를 하고 이렇게 모으신 재산을 또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세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좀 증여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 5천만 원까지는 10년 내 5천만 원까지는 이 증여 공제가 돼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 5천만 원 증여 공제가 2014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부터 8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서 고가 주택을 뭐 네. 9억으로 막 이렇게 막 잡았던 그렇죠. 것들이 그것이 또 10억으로 인상해줬듯이. 네, 이것도 이제 인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거 아닌데 거기서 또 이제 깎아야 되니까 세금으로 또 이제 날려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은 이 5천만 원은 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증여세 기본 공제를 인상해주는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기재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당기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여세는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네. 왠지 안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 증여세 기본공제가 인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증여세뿐만이 아니라 이 상속세도 사실 문제예요. 사실 상속세라고 하면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것은 부자들만 내는 세금 아니냐. 예전에는 이렇게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부동산이 이렇게 급등함에 따라서 이 부모님의 자산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대상이 이제 많이 확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상속세도 이 우리나라 상속세가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 상속세 납부한다고 이 이제 뭐 그 법인이나 이런 회사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매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그룹에서도 가장 이제 골머리를 쏟고 있는 게 이 상속세 부분이고 그래서 이 상속세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사실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좀 개편을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이제 개편을 하고자 하는 이런 법제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이제 그 연구가 아마 23년 상반기쯤에 끝이 날 거고, 이런 이제 결과들을 통해서 아마 뭐 24년쯤에는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만은 또 이 유산취득세가 또 상속세라는 이제 과거부터 이어오던 세법을 또 완전히 또 폐기를 하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라서 사실 이 부분은 좀 개정은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유산취득세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나 그 시기는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게 상속을 받고 나서 네. 그걸 처분해서 상속세를 내도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22년 안에 증여를 해야 유리하냐? 그건 아니에요. 가령 그 비조정 지역의 주택이 있어요.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그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그 내년에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 취득세는 좀 많이 이제 올라가겠지만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꺾이고 하락을 있으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제 올해 증여를 한다면 뭐 시가가 5억이던 게 뭐 내년에는 또 4억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증여를 하는 게 또 증여세는 이제 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비교를 해보다 보면 취득세를 약간 더 낼지언정 오히려 증여세는 내년에 증여받는 게 훨씬 적게 낼 수 있다. 또 심지어 이 비조정 지역의 주택은 그 거주 없이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이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받았다. 받고 나서 세대 분리를 한 다음에 2년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처분을 한다면은 이건 비과세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증여를 받고 나서 10년 동안 보유를 해야 네네네.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비과세 대상은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취득가액이 빵원이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돼도 어차피 양도세가 안 나오니 뭐 이건 10년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이 2년만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해도 되는 거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가가 2022년까지는 네.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오히려 그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무리 또 이게 운이었구나. 실거래가가 운이었구나. 공시가보다 내려가도 공시가만큼은 아이고야.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세금 정책들 또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이런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네네.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무주택자는 조정지역 해제에 염두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오. 뭐 물론 현재 대다수의 지역들이 조정지역으로 해제가 되어 있지만은 내가 이제 조정지역일 때 취득을 했다가 비조정지역으로 해제가 됐다. 그래도 2년 거주는 해야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 취득 시점에 이 조정지역 유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택을 취득을 하실 분들은 지금 취득하지 마시고 조정지역이 해제가 된 이후에 취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1주택자 분들이 이제 다른 주택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갈아타기 할 때. 그렇죠. 갈아타기. 그래서 갈아타기 할 이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이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두 주택 모두 조정 지역이면은 네. 2년이고 네. 그 외에는 3년입니다. 물론 이 뭐 이제 그 2년이나 3년이나 기간 안에 뭐 종전주택을 처분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요즘같이 이 부동산 맞아요. 거래 절벽에는 맞아요. 2년 안에 처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부동산 거래 절벽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마 이제 이 부분도 좀 처분 기한 또 2년에서 3년으로 좀 연장을 해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래서 1주택자 분들은 이 일시적 2주택의 그 세제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다주택자죠. 예,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세금을 가장 많이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다 필요 없고 당장 이번 종부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 종부세에 이제 그 중과세율이 완전히 폐지가 된다면 뭐 이대로 쭉 보유를 하셔도 큰 부담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중과세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유를 하시면서 이 종부세를 계속 내시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그 종부세법 이제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아무래도 이 그 다주택자 분들이 또 이제 가지고 계신 주택을 또 급매로 처분할 가능성도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집값이라도 좀 계속 오르고 있다면 네네. 이 종부세 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래 집값 오르고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그래 요 정도 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네네네. 이게 집값도 지금 거의 다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금에 대한 그 부담감이 네. 더 2배, 3배로 다가올 수 있겠죠. 네네네. 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금을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이렇게 윤 정부에서 세금 정책을 이렇게 좀 완화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뭐 부동산 세금뿐만이 아니라 뭐 소득세라든지 또 법인세도 이렇게 좀 인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세금을 완화해 주는 이유는 이 세금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예, 그 경제가 괜찮다 싶으면 또 세금을 인상을 하고 또 반대로 또 경제가 좀 어렵다 싶으면 또 세금을 좀 인하를 해줘서 좀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죠. 예, 부동산 세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세금을 또 인상을 한 것이고, 또 반대로 또 지금은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침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또 그 시장에 맞춰서 또 이렇게 그 부동산 세금 또한 또 완화를 해주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가 길어진다면 거의 뭐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은 전부 다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겠네요. 네네. 왜냐면 이제 거래가 워낙에 없으면 네네네. 아무래도 좀 세금적인 부분이라도 좀 네네네. 장벽을 낮춰줘야지만이 그래도 좀 더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네. 언젠간 또 이제 집을 매수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런 네네. 분들이 그 명의를 네. 단독 명의로 해야 될지 아니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은지.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가 이제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취득세는 뭐 단독 명의, 공동 명의 동일하지만 네. 이 종부세랑 양도세에서 이 그 공동 명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압도적으로. 네. 일단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 기본 공제가 이제 6억에서 9억으로 인상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공시가 18억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취득을 한다. 네. 그러면은 기본 공제가 12억을 받고 나서 이 6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야 네네, 돼요. 네. 하지만은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나 9억, 배우자 9억 이제 이렇게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종부세 기본 공제도 나 9억, 배우자 9억 총 18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그 공동 명의로 이제 계산했을 때 종부세와 단독 명의로 계산했을 때 종부세를 비교해서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주택은 무조건 이제 공동 명의가 종부세 측면에서는 유리한 겁니다. 양도세도 공동 명의가 유리합니다. 이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는 그 가령 이제 그 양도 차익이 2억이다. 단독 명의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한 5,600만 원 정도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은 나 1억, 배우자 1억 각자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양도 차익이 이게 그 소득이 낮게 되니까 여기에 과세되는 세율도 35%로 낮아지는 거예요. 아, 원래는 2억인데 네. 이걸 이제 두 개로 쪼개니까 2억이 1억씩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2억일 때는 최고 세율이 38%였는데 1억일 때는 35%니까 양도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심지어 양도세 기본 공제 250만 원도 부부 각각 받을 수 있으니 500만 원으로 적용되고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다 보면은 4천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공동명의랑 단독명의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한 1,600만 원 정도 절세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단점도 있어요. 증여세 측면에서는 이제 공동명의가 좀 불리합니다. 왜요? 그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고소득자의 남편이 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런 이제 증여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배우자 간 증여는 6억까지는 이제 증여세가 나오지 않지만 시가 20억의 주택을 부채 없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고가 연봉 그 소득의 남편이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럼 각자 10억씩 취득을 했겠죠. 그렇게 되면은 국세청에서는 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이제 무슨 소득으로 취득을 한 걸까? 예, 뭐 그 소득이 신고된 어떤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그런 소득 신고된 내역이 없으니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아서 주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가 10억에 대해서 6억을 공제해도 나머지 4억에 대해서 약 7천만 원 정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실 때는 이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배우자의 취득분이 6억이 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시고 6억이 넘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20억 넘는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세무사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 또 있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세금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진짜 다주택자들이나 세금에 관심 갖고 공부해야지 뭐 집 하나인데 무슨 세금을 내가 뭐 걱정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이 정책도 바뀌고 또 그 기간도 빨라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반인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물론 뭐 세무사만큼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잘못된 세금 상식으로 인해서 안 내도 될 몇 억의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뭐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가령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나는 세대 분리가 된 줄 알았는데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 못해서 뭐 부모님 주택과 주택수가 합산이 되어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고 몇 억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럼 왜냐면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양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하셔도 사실 거기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미리 이제 양도를 하기 전에 뭐 이런 이제 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세금 정보를 공부를 하셨으면 뭐 이런 이제 그 화를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비단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뭐 소득세, 뭐 종합소득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좀 이렇게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달라져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이제 출간한 부동산 절세 성공 법칙이라는 책에도 이런 이제 뭐 그 절세를 하기 좋은 이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저도 네. 유튜브를 네. 출연하시기 전에 예전에 봤었거든요. 계속 네네. 되게 설명을 되게 쉽게 해주시고 도표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네. 주셔가지고 네. 정말 재밌게 보고 궁금한 거 제가 막 진짜 따로 물어봤었는데 또 다시 답변도 주시고 하더라고요. 각자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뭔가 이제 특히나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 전에 미리 사전에 그런 거 그렇죠. 공부해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오히려 세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세금적인 부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